네, 다시 만난 세계 시작하겠습니다. 코너 지킴이죠. 구정은 국제뉴스 전문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정호재 고려대학교 아세안센터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미얀마로 좀 가보려고 하는데요. 쿠데타가 일어난 게 2년 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2개월? 2021년 2월 1일이었죠. 예. 그때 그 민주선거로 집권한 민주주의 민족동맹 NLD라고들 하는데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이 이끌던 전 국가고문이 이끌던 정당이었죠. 이 의원들을 축출을 하고서 군부가 이제 권력을 장악한 거죠. 말 그대로 쿠데타. 그래서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이 군부 지도자인 민아웅 흘라잉에게 권력이 다 넘어갔습니다. 사실 그 전해 총선에서 이 NLD가 승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뒤집으려고 이제 군부 쪽에서 뭐 부정선거다라는 주장도 했고 근데 먹히지 않으니까 의원들 의회에서 선서하기 전날에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수지 국가고문은 뭐 구금됐죠. 그래서 국가재난법 위반, 통시법 위반 등등 온갖 혐의로 걸어서 작년 12월에 징역 33년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 77살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정치 활동을 못하게 막으려는 거고. 지금 수감 상태인가요, 그러면? 예, 예. 그리고 올해 1월 31일에 군부가 비상사태를 연장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뭐 선거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인구 데이터를 보완해야 한다 이러면서 연기하려는 거겠죠. 그래서 뭐 인구 조사를 해야 된다는데 이 센서스를 뭐 빨라야 내년 10월 이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안 할 것 같고 그 대신에 지금 군부가 뭐 하고 있냐면 독립기념일에 대규모 퍼레이드하고 수도 네피도에 뭐 거대한 사원 짓고 또 최근에는 하얀 뭐 아기 코끼리랑 뭐 2,800kg짜리 루비가 발견됐다. 이게 군부 정권 정당성을 보여주는 뭐 신의 징조다 이런 주장까지 나온대요. 신물이라고 주장하는 예. 겁니까? 근데 이제 시민들의 시위는 좀 동력을 잃은 것 같고 워낙 강도 높게 탄압을 해서 뭐 저항 세력과 연계된 소셜 미디어에 좋아요만 눌러도 징역 10년을 선고할 수 지금 있다.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쿠데타 직후에 어떤 시민들의 저항, 특히 청년층의 저항이 상당히 거셌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거의 다 잦아든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 예. 사실 2021년도에 그 매일 100만 명 가까운 시위대가 도심을 차지하면서 반군부 시위를 벌였는데요. 네. 사실 그게 거의 6개월 이상 지속됐거든요. 그러니까 2월 1일부터 여름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사실 군부가 발포를 사실 허가하면서 사실 길 위에서만 1,000명 넘게 2,000명 가까이 죽는 참사가 벌어졌거든요. 아이고, 예. 그래서 사실은 거의 모든 대학생들이 이제 다시 동맹 휴업을 하고 군부가 주는 뭐 졸업장을 받지 않겠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뭐 페이스북 뭐 이런 걸 통해서 시위를 나섰죠. 하지만 그게 이제 1년이 지나면서 동력이 약해졌다기보다는 정확히 얘기하면은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아, 코로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리에서 100만 명 이상이 모이다 보니까 그때 2021년부터 코로나가 미얀마에 창궐하기 시작해서 사실 우리는 정확히 그 참사를 알 수는 없지만은 굉장히 많은 인원이 미얀마에서 사망을 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 숫자는 뭐 파악이 안 될 정도고? 그렇습니다. 이야. 사실 뭐 수십만 명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사태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길 위에서 도시에서 이제 군부랑 싸우게 되면은 사실 군부가 행정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가 끊긴단 말이죠. 그럼 전기료를 시민들은 안 내겠죠. 예. 그러면 이런 싸움이 벌어질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기료를 내야겠죠. 예. 전기료를 내고 그러니까 체제라는 게 우리가 뭐 3개월, 6개월은 싸워도 뭐 1년, 2년 가는 싸움이라는 건 사실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사실 대도시는 완벽하게 안정이 돼 있어요. 사실은 대도시 중심으로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현재 지속되고 사실 관광도 허가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유롭게 미얀마를 드나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도시 중심으로 이제 겉으로 볼 때는 별로 되게 평안한 상태. 그렇습니다. 겉모습을 보면. 근데 아무튼 근데 코로나 때문에 빼고, 그러니까 군부의 학살로 지금 그 희생된 사람 숫자를 해야 하는데 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아까 몇천 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사실 그 이제 뭐 모든 외신 기자들이 뭐 그런 게 좀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숫자를 셀 수는 이게 없죠. 지금은 예. 그때 시위대로 숨진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소수민족 지역이나 특히 변방 지역에는 정부군이
그 군정의 군부 군대가 폭격을 하면서 최근에도 한 마을 뭐 폭격해갖고 뭐 170명 이상이 한 번에 숨졌다 이런 일도 있었고 사실상 내전 양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희생자가 좀 커지고 있는데 네. 이제 군부가 국내 언론을 장악을 하고서 뭐 전부 인터넷도 통제를 하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사실 이 망명 언론들은 또 대부분 저항 세력 쪽에서 또 보도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그 미국의 뭐 무력 충돌 위치 사건 프로젝트 이런 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취합을 하는데 쿠데타 이후 2년 동안 어떤 형태로든 정치 폭력으로 인해서 숨진 사망자가 한 3만 2천 명 정도다 이렇게 추산을 해요. 근데 정부군과의 전투에서 숨진 반정부군, 소수민족, 저항군 이쪽이 한 2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뭐 양곤이나 이런 데 시위대에만 첫 해에 이렇게 주목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쪽에서 뭐 2년 동안 무력 충돌이 뭐 6천여 건이다. 그리고 특히 뭐 남동부에 이제 태국 접경한 카렌족 지역이라든가 북서부 이런 데인데 이제 뭐 그런 곳에서는 지역에 사망자가 많고 근데 또 반면에 그 국민통합정부라고 하는 이 야권의 저항 세력의 중심이 있어요. 이쪽에서는 우리가 뭐 정권의 군대도 2만 명 이상 사살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아마도 이건 좀 과대선전인 것 같고 시위나 저항에 나섰다가 유혈 진압으로 희생된 사람은 한 3,200명 정도다. 뭐 이렇게 이 정도가 대충 비슷한 추산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구금된 사람, 이제 군부가 가둬놓은 사람들이 한 17,500명. 그러니까 인권 침해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봐야죠. 지금 국민통합정부를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망명정부잖아요, 이게. 예. 좀 힘은 있는 건가요? 이 망명정부는? 그 사실 그 미얀마 망명 정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1988년도에 88 항쟁이 있고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때도 그 쿠데타에 의해서 사실은 시민 항쟁이 무산된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민주 세력들이 이제 영국이든 미국이든 망명 정부를 한번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망명 정부들이 그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않습니까? 자금을 조달해서 뭐 시민 군대를 키운다고도 하고 이렇게 싸우긴 하는데 국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힘이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사실은 전 세계적인 지원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이제 NUG라고 국민통합정부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지금 현재 PDF라는 그 시민군 두 개의 축으로 움직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가 미얀마 북부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망명 정부는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 선전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모금 활동과. 근데 이것이 사실 유기적으로 돌아가느냐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해외에 망명된 정치인들이나 학생들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홍보 활동을 벌이고 모금도 하고 있지만은 그것들이 직접적으로 국내에 정치에 영향을 주기 참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전과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예전에는 주로 이제 버마족 중심의 이런 활동들이 많았고 망명 정부가 그래서 그러니까 버마족의 민주주의, 민주화 이런 걸 이루는데 일종의 성과도 어느 정도는 있었고 결국 쿠데타로 다시 뒤집혀졌지만 근데 이번에 조금 그래도 좀 다른 양상이라고 한다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미얀마 국내에 어느 정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여러 민족들을 규합하고 있는 거.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소수민족들 다 모으고 해서 좀 포괄적인 양상으로 가는 거하고 그래서 그 민주화의 발판이 됐던 것이 2008년의 헌법이었는데 그게 사실 군부가 만든 거여서 뭐 군부의 뭐 의석을 뭐 25% 무조건 할당하게 하는 그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들을 다 뒤집고 새 헌법을 만들고 일종의 연방국가로 가자. 그렇게 해서 형식적이지만 또 망명정부가 중심이 돼서 헌법 초안 만들고 뭐 인민의회 같은 식으로 구성을 해서 이제 비준화한 형태를 거쳤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 일종의 시민군, 인민방위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PDF를 결성한 건데 그러니까 무장력을 어쨌든 갖기로 했고 그래서 2021년 5월에 쿠데타 나고 석 달 됐을 때 벌써 이 PDF를 결성을 해서 군사 정권에 맞선 이제 인민 방어 전쟁이라고 선포를 했고 여기에 이 그 NUG 산하의 인민방위군과 함께
이제 소수민족들 원래 분리주의하는 이 소수민족들이 무장단체들이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뭐 주요 단체만 해도 뭐 20개가 넘는다 그랬는데 이 무장단체들하고 지금 협력을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뭐 일사불란하게 어떤 통합적인 지휘부가 있다거나 이렇지는 못한 상태인 거죠. 그 지금 무장조직 얘기했는데 카렌족 있잖아요. 카렌족 무장조직이 좀 이 반군부 저항조직하고 이제 연계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일단 카렌족이 어떤 족이에요? 사실 카렌족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미얀마의 소수민족 가운데 하나이고 태국과의 국경 사이에 많이 거주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카렌족을 중심으로 해서 미얀마의 소수민족을 좀 알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카렌족 말고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까친족이라든지 그리고 뭐 샨족이라든지 뭐 여러 사실 소수민족들이 그 자체적으로 친군부 세력도 있고요. 반군 세력도 있습니다. 근데 카렌족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가장 크고 가장 또 저항도 많았던 거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많이 언급되고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카렌족 말고도 사실 많은 민족들이 싸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런 그 조직적 저항들이 사실은 그렇게 군부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만큼은 강하지 않고요. 네, 현재는 이제 미얀마 군부가 그 국가의 체계를 상당히 많이 잡아놓고 이제 안정화 그리고 이제 군부 중심의 계엄령을 굉장히 강하게 실시하면서 사실은 선거를 어떻게든 치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하겠습니다. 변방 지역의 이제 국지적인 게릴라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네네. 그러면 또 하나 있잖아요. 로힝야족 있잖아요. 이게 근데 이 로힝야와 카렌족 이 문제 이거 저는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이 한국에서 카렌족이 굉장히 많이 알려진 거에는 사실 우리 내부에서 이제 카렌족 난민을 받았었어요. 근데 로힝야 사태, 이 무슬림 난민들이죠. 굉장히 학살과 뭐 이런 추방을 심하게 당했는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특정 종교의 반발 때문에 로힝야는 난민을 이제 받아들이지 못했고 카렌족이 기독교도들이 있어서 카렌족 난민들만 받았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카렌족을 중심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미얀마 인구가 뭐 5,700만 명, 6천만 명 그러는데 그중에 버마족이 70%가 좀 못 되고 나머지는 뭐 샨족, 카렌족, 라카인족 등등 소수민족들이고 공식적으로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민족 집단만 뭐 135배라고들 해요. 맞네요. 예, 근데 이제 과거에 군부 정권이 뭐 변경지대 자원을 채취하면서 이 소수민족의 거주지를 뭐 이제 파괴하기도 하고 또 소수민족 주민들을 이제 강제 노역에 동원하기도 하고 이런 핍박이 굉장히 심했죠. 뭐 라카인주 등등에 살던 로힝야족은 많이 알려졌지만 3만 명 정도가 학살을 당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때도 국제사회가 이 제노사이드, 그러니까 종족 말살로 규정을 했고 한 100만 명 정도가 뭐 방글라데시 등등의 난민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뒤에 문제는 2011년부터 미얀마가 민주화로 가는 과정을 거쳤고 2012년 총선을 거쳐서 이른바 민주정부가 수립이 됐는데 그때도 로힝야 문제에 대해서 다수가 눈 감았다는 거예요. 민주 세력조차도. 그래서 뭐 군부의 힘이 여전히 남아있는 탓도 있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민주화로 인한 를 통해서 얻은 권력이나 개발의 결실을 버마족이 독식한 것도 사실이고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소수에 대한 차별이나 탄압을 다수가 눈 감을 때 결국에 가서는 그 억압이 부메랑으로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런데 얼핏 보니까 로힝야족 같은 경우 과거 제국주의 뭐 앞잡이해갖고 버마족을 학살하는데 저기 뭐 앞장섰다 뭐 이런 역사가 있다라는 제가 보도를 얼핏 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맞다고 하기는 좀 애매한데 맞긴 맞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사실 그 점을 이제 버마 국민들, 미얀마 국민들이 약간 반발하는 대목인데요. 절대 뭐 제노사이드가 아니다. 이렇게 반발하는 대목인데 왜 그러냐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버마, 미얀마 그러면은 사실 영국의 지배를 이제 100년 가까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미얀마라는 나라가 중국과 인도 사이에 있는 국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도는 우리가 알듯이 영국이 200년 가까이 식민지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영국이 미얀마를 이제 합병을 했는데 합병을 하다 보니까 뭐 미얀마는 그렇게 중요한 영국의 식민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인들을 통해서 이제 간접 지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도 경제인들이 그 영국 식민 지배 그 90년 기간 동안에 물밀듯이 와서 미얀마의 경제를 사실은 싹쓸이 한 거죠. 땅도 빼앗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얀마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불교도고 우리 땅인데 영국인이 지배한 게 아니라 이제 인도인이 지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반감이 생겼는데 독립하고 보니까 그 방글라데시랑 생김새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또 그 종교도 무슬림인 로힝자족이 자기 영토 안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실 이제 모든 국가들은 뭐 민족주의나 그다음에 애국주의가 사실 뭐 또 민주주의라는 게 양립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그런 게 있는데 미얀마 국민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식으로 어떤 감정이 폭발한 거죠. 우리를 침략했던 인도인들이 아직도 살고 있다. 내쫓아. 뭐 이런 식이 됐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정당한 뭐 국가 영토를 지키려고 한 거다라고 이제 방어한 측면이 있는 거죠. 뭐 그런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군부 정권은 이제 그 거친 나라이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한편으로는 군부 정권은 그 당근을 주기도 하면서 또 미래 청사진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내세우기도 하잖아요. 지금 미얀마 군부 정권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미래 청사진을 내세운다라고까지 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미얀마 경제가 특히 코로나도 있고 쿠데타 뒤에는 굉장히 안 좋았어요. 2021년에는 그때 뭐 외국 기업들도 뭐 대거 빠져나가든가 했는데 근데 국제사회 제재가 사실은 거의 많이 작동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엔 쪽에서는 뭐 학살을 규탄하는 성명도 내고 민주화 지지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포괄적인 무기 금수 조치도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그 미국 같은 경우 미얀마 군정에 대한 제재도 개인 제재, 뭐 집단 제재 이런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뭐 러시아나 중국 같은 데서는 제재하지 않고 있고 또 아세안도 결국은 쿠데타 직후에 아세안 정상회의에 뭐 군부 지도자 초청하고 그래서 이런 형태인데 그래서 올해는 세계은행이 예상하기로는 한 3% 정도 경제 성장 뭐 높지는 않아도 그 정도가 된다 그러고 이제 시민들의 삶은 많이 피폐해진 것은 사실인데 아무튼 군부는 정상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선거가 이제 선거를 하겠다고 군부 쪽에서는 사실은 하려는 움직임은 보였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기존 정당들한테 전부 다 재등록을 해라. 그래서 군부가 완전히 판을 짜겠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수지 여사가 있거든 NLD 같은 경우는 새 정당법에 따라서 재등록할 수는 없다. 이래서 거부를 한 거고 이제 군부 입장에서는 그런 주요 정당들이 선거 들러리가 돼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이렇게 되니까 지난달에 뭐 감옥에 있는 수지 여사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그 NLD 중앙위원들 만나서 설득해달라 그랬는데 수지 고문이 거부를 했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군부가 이 정당 재등록 거부한 뭐 NLD 포함해서 한 40개 정도 정당들 해산시키고 이제 그랬다고 하는데 뭔가가 제대로 돌아가지는 않고 사실 군부가 제시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게 무언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떤 활로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은 예전보다는 나아졌다고는 해도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되면 군부는 변경해서 이제 자꾸 폭격하고 하는 게 이 분리주의 게릴라들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이 소수민족과의 싸움 이런 쪽으로 민주화 시위는 억압하면서 시선을 돌리는 것 이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인접 아세안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냥 못 본 척, 눈 질끈 갖고 이렇게 이제 있는 겁니까? 그러면 미얀마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 미얀마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세안이라는 거거든요. 동남아 국가 연합인데 10개 국가가 가입해 있고 사실 상당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아세안 문제는 아세안의 힘으로 풀자라는 게 모토기 때문에 뭐 미국이라든지 소련, 중국의 개입을 이제 막는 역할을 해왔죠 계속. 근데 문제는 이렇게 수만 명의 시민이 이제 거리에서 죽고 이런 인권 탄압이 벌어졌고 사실 이제 군부 자체가 선거 결과를 민주적인 결과를 부정하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세안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사실은 큰 부담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세안이라는 조직이 뭐 강력한 그 단일 어떤 지휘 조직이 아니라 굉장히 평등한 멤버들의 어떤 지분이 평등한 관계거든요. 예. 작년에 의장국이 캄보디아였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훈센 정권이 굉장히 오래 독재를 해왔는데요. 사실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뭐 군부 독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캄보디아 의장국이 이끌던 아세안이 사실은 강력하게 쿠데타에 뭐 개입을 한다거나 인권 탄압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인도네시아가 의장국이기 때문에 이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굉장히 강력한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굉장히 긴밀한 협상이 벌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 정권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선거를 이끌어내서 합법적인 정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 선거법을 개정을 계약을 한다거나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중국은 어떤데요? 중국은? 지금 잠깐 아세안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얼마 전에 태국이 그 망명 중에 민주화 운동가 3명을 강제 송환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제 인권 측면에서 크게 논란이 됐는데 그 유엔이 이제 미얀마 결의안 만들 때 아세안의 나머지 나라들이 그때 사실 인도네시아도 뭐 조코이 대통령 지도력이 기대가 되기는 하지만 같이 이제 동남아 9개 나라 정부들이 무기 금수 조치 빼달라라고 요구를 했었고, 근데 이제 국제적으로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미얀마 문제가 거의 국제사회의 관심에서 밀려난 것도 있어요. 네, 그러겠네요. 예, 근데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군부를 비호하는 입장, 근데 대놓고 비호하고 그러진 않아요, 중국이. 그렇기는 한데, 경고는 하면서도 기존의 관계를 끊는다거나 뭐 그러지 않는, 그리고 경제 협력도 계속하고, 그게 사실상 이제 비호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있고,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어떤 미얀마 제재나 이런 것들에서도 막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포괄적 무기 금수도 안 되고, 이제 외화 유입 차단도 안 되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인권을 되게 강조를 하잖아요. 미국의 스탠스는 뭐예요? 근데 미국은 바이든 정부가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군부에 대한 제재가 뭐 개인 제재나 단체 제재 이런 데 그치고 있고, 얼마 전에 그 미얀마를 위한 정의라는 활동가 단체가 폭로를 했는데, 이제 미국 등 20몇 개 나라들에서 여전히 그 나라들의 에너지 기업들이 뭐 정부는 군정을 비판하는데 에너지 기업들은 계속해서 미얀마 군정에 이렇게 수익을 내주고 있다 이렇게 폭로를 했었고 또 미국 안에서 쉐브론이라든가 이런 미국 에너지 회사들이 뭐 미얀마 군부 광범위한 제재를 못하도록 바이든 정부가 못하도록 강력하게 로비했다 이런 폭로들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요? 예. 미국 기업이 꽤 진출했나 봐요. 그러면 미얀마에? 미얀마 에너지 개발이 이렇게 막 활성화되어 있고 에너지 생산량이 많고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가스전 이런 거 있었고 한국에서도 사실 미얀마 예전부터 민주화되기 전부터 이 과거에 이제 포스코가 인수한 예전 기업의 어떤 그런 거래 관계가 문제가 됐었는데 한국도 뭐 처음에 군부 쿠데타 일어나고 이렇게 굉장히 국제사회 관심이 많을 때는 포스코 쪽에서도 이 더 이상 협력 관계에 갖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에너지 기업들의 이익이라는 게 결국은 미얀마 같은 경우는 관심이 많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로비 같은 게 일어나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런 추세로 간다면 뭐 그냥 이제 굳히기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정리를 하자면? 사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사실은 군부가 뭐 10년, 20년 집권해온 게 아니고요. 1960년 이후로 60년 가까이 정권을 지속해 왔기 때문에 사실 아웅산 수지 집권기 5년, 6년이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인 기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군부 입장에서는 정상화된 거라고 표현을 해요. 사실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미 끝난 거다? 정상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화도 중요하지만 군부가 그러니까 미얀마 정치 체제라는 것이 국가 위에 이제 군부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부 중심의 정치 체제, 군부가 엘리트니까 엘리트가 지배해 간다. 이런 어떤 정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나라야말로 선군 정치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박사님께서 계속 이제 군부가 탄탄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좀 찾아보니까 약간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월 말에 전국에 비상사태를 연장을 하면서 그 군부 지도자 미나옹 홀랑이 얘기를 한 거를 보면은 미얀마의 330개 마을 혹은 지역 가운데서 60%는 평화롭다. 한마디로 군부가 통제를 하고 있다. 20%는 치안 강화가 필요하다. 20%는 효과적인 치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군사정권이 확실한 통제하에 있는 곳은 물론 대도시들은 통제를 하고 있겠지만 결국 60%다라는 걸 군부도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야권 진영 혹은 저항 세력 진영에서 이쪽에서도 사실은 저항 세력이 스스로의 힘을 너무 부풀려서 말하다 보니까 뭐 올해 안에 군부 축출하겠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고 뭐 5월, 2월 말에 뭐 저항 세력 쪽에서 말한 걸로는 전국의 절반을 우리가 통제하고 행정구역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물론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지역에서의 어떤 싸움이나 내전 이거는 교착 상태인 곳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태국도 사실 지금 2014년부터 군부 쿠데타 정권이 계속되고 있는데 미얀마 군부가 아마 태국처럼 가지 않겠느냐, 결국 국제사회 무관심 속에 안정되게 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제 미얀마의 젊은 세대들 아까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 민주화 시기에 한 8년 이렇게 한 7, 8년 민주화 시기에 성장한 그 젊은 세대들, 성인이 된 젊은 세대들은 군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심하고 더 이상 그 군부의 통치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분석도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결정적으로 군부가 평화 시위대에 이제 발표를 했다는 거, 사망자가 컸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기존의 소수민족 무장단체들과 결합할 수 있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전과는 약간 다른 측면으로 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분석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쿠데타 이후에 이제 그 저항이 나오면서 청년층한테 상당히 국제적으로 많이 주목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별로 이제 소식은 안 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이 젊은 세대들의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SNS 혁명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 구글 이런 것들이 정보 민주화가 가져온 그렇죠. 제3세기의 어떤 혁명의 물줄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북아프리카라든지 무슬림들이라든지 이런 어떤 억압된 사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3세기에. 이제 미얀마도 어떤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종교 사회라고 볼 수 있었고요. 군부 집권이 오래됐고 그런 폐쇄된 사회를 어떤 정보화 혁명이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가져온 정보 혁명이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했거든요. 시위대도 뭐 SNS로 조직을 하고 그다음에 반정부 활동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영리하게 할 수 있었죠. 그런데 현재 상황은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는 군부가 이제 정권을 굉장히 강력하게 쥐고 있다 보니까 현재는 국내에서 SNS 접근이 안 됩니다. 페이스북, 구글 접근이 안 돼요. 아예 안 됩니다. 아예 안 되고 굉장히 비싼 VPN을 통해 들어와야 되는데 VPN도 사실은 뭐 금지를 떼어놓고 있으니까 그 가난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5 내는 VPN을 쓰면서까지 페이스북을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직전까지만 해도 전 국민의 거의 80%가 뭐 페이스북을 썼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빠르게 정보화가 됐거든요. 이렇게 이제 쿠데타가 이제 어떤 시대를 역행하는 효과를 가져오면서 국민들의 어떤 사실은 이런 국가들은 굶어 죽을 일이 있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기본적인 체력이 있고 그다음에 또 농산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군부도 그런 걸 알고 있는 거죠. 이 나라는 닫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얀마를 북한하고 비교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뭐 자력갱생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와의 접근을 최대한 차단하고 이제 군부 중심의 어떤 사회 발전을 이룩하자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북한이 개방을 못하고 어떻게 이런 그 군부 중심의 폐쇄적인 사회를 겪는 것과 미얀마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게 지금 연구원님의 전망이신가요? 그 왜 그러냐면은 국제 사회에서 미얀마를 가 그렇게 관심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든 문제가 풀려서 전 세계적인 어떤 오픈 서사이트로 나와야 된다는 어떤 그런 동의는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사실 그 나라가 굉장히 오랜 시간 식민지 경험도 겪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회복의 기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나쁜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둘 중에 하나인 건데 어떻게 해결될지 국제사회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누구도 투자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해결되겠지 하고 방치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을 지금 이제 내려주신 것 같은데 구정은 기자도 뭐 어떤 그 결론은 전망은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전망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항상 모든 혁명이나 시위 이런 것들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억압이 강하다는 거는 그만큼 반발이 세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군정이 대단히 안정돼 있다라고 하기에는 이미 10년 전에 민주화를 약속했을 때 밀려서 그랬던 거거든요. 더 이상 동력을 못 찾아서. 그 선에서 군부가 새롭게 무슨 국민들을 어떻게 사이에서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반대의 길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한 결국은 시민들의 저항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역학관계가 어떻게 흘러가느냐는 어떤 사건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가장 뼈아픈 단어는 두 분이 공이 쓰셨던 국제사회의 무관심. 예.
그죠?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본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